오늘은 변압기의 원리와 등가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변압기의 원리는 이 렌츠의 법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변압기는 일단 코일이 두 개가 있어요. 1차 측 입력 코일, 2차 측 출력단 코일, 그리고 1차 측에는 이렇게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요. 2차 측에는 이렇게 부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네모난 거 있죠? 자, 얘네는 철심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쓰냐? 우리가 코일에서요, 이 자속을 만들죠. 그럼 자속은 원래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멀리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런데 이 만든 코일에서 만든 자속이 얘가 만든 자석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자석이 외부로 튀어나가는 걸 가능한 한 막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철심이다. 자석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지금 교류 전원이 있죠. 그럼 여기에 자, 전압이 점점 높아져요. 점점 높아져요. 그럼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I1이라고 해볼게요. I1 값도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 그럼 전류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흐르게 되면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요.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겠지요. 그런데 자속도 이 들어오는 전류가 점점 커지니 얘도 점점 커지겠죠. 그럼 이 자속이 어디까지 가요? 여기를 통과하겠죠. 그럼 여기서 코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이제 쭉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 코일은요, 코일 내부에 자속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속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다가 외부에서 갑자기 자석이 몰려 들어와요. 그러면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자석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하는 게 이 코일의 특성인데 외부에서 자기장이 들어오니까 이걸 감쇄시키는 방향으로 코일이 자속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이 방향으로 자속을 만들죠. 그럼 이 코일이 스스로 자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속에 의해서 우리가 전류가 흘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전류는 오른나사의 법칙을 쓰면 얘는 지금 이렇게 흘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차 측에 이러한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게 바로 렌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 1차 측 전류가 흘렀어. 많이 흘렀어. 점점 높아져. 그리고 자속값이 점점점 높아져. 오케이. 그리고 그 자속이 코일 안에 들어가서 점점 커지니 이걸 반대하는 방향으로 이 자속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2차 측 코일이 자속을 스스로 만들어냈어. 자속을 만들어냈다는 건 여기에 전류가 흘렀다는 것이고 그 전류가 I2라고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변압기의 우리가 원리는 알아봤고 변압기의 여러 가지 등가 회로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압기의 각 부분에 명칭,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가 V1, 1차 전압입니다. 근데 여기 전압은 여기에 걸린다고 볼 수 있죠. 얘가 1차 입력 전압. 왼편은 보통 1차라고 하고요. 오른편은 2차. 또 1편은 1차 측은 입력, 2차 측은 출력이란 말을 보통 쓰죠. 자, 그 다음에 2차 측, 여기가 2차 측 전압 V2, 여기 V2, 2차 측 출력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권수, 지금 요 코일이 있고 여기 코일이 있죠. 많이 감겨 있습니다. 자, 얘네를 N1이라고 하고요. 1차 측 코일의 권수를 N1이라고 하고 몇 번 감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2차 측 코일의 권수를 N2라고 합니다. 그래서 N1은 1차 측 권선수, N2는 2차 측 권선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가 전류 I1, 얘를 I1은
우리는 1차 또는 입력 전류라고 하고요. 여기는 자, I2 2차 또는 출력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코일에서요, 여기에 이렇게 발생하는 전압이 있어요. 얘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1차 측에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E1이라고 하고요. 2차 측에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E2라고 합니다. 변압기의 공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압기는요,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은 1차 측 전압, 1차 측 유기기전력, 2차 측 유기기전력, 2차 측 전압, 그리고 1차 측 입력 전류, 2차 측 출력 전류, 그다음에 1차 측 권수 N1, 그다음에 2차 측 권수 N2가 있는데요. 얘에 대한 이 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권수비라고 합니다. 권수비라고 한다면 우리 말로만 이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권선이 1차 측과 2차 측이 어떠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이 권수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식에서는요, N2분의 N1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권수비입니다. 그런데 이 권수비가 아까 말씀드린 전압과 전류에 대한 비율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유기기전력 E2분의 E1의 비율하고 똑같고요. 출력전압 V2와 입력전압 V1분의 요 비율하고도 똑같아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입력전압, 입력전류 I1분의 출력전류 I2라는 거. 그래서 요것만 다르다는 거. 모두 다 2인데 전류만 여기가 1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유도기전력 E1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E1과 E2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V1하고 E1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등가율을 보면 이게 다르다는 걸 이해하겠는데, 지금은 크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큰 차이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등가율을 보면 충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식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4.44 곱하기 주파수 1차 측 권선수 곱하기 최대 자속값을 곱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기를 한 20년 이상 공부해 봤지만 잘 안 외워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것인가? 우리 공식 유도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이거 실은 렌츠의 법칙입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1차 건설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순식값을요, 여기 스몰 e라고 할게요. 기전력이니까 단위가 볼트가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 렌츠의 법칙은요,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량이 빠르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자속의 변화가 많으면 권선수에 비례해서 전압이 발생하는데, 이 자속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압이 발생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렌츠의 법칙이죠. 자, 그런데 이 자속은 실은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값이에요. 근데 전류가 우리 사인파를 이루고 있으니까 자속은 최대 자속값이라는 게 있겠고, 여기에 사인 오메가 t라는 모양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 자, 상수 n1 빠지고 자속의 최대값도 빠져나오고, 그런데 사인 오메가 t를 이거 미분한 거죠.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오메가 t가 한 번 더 미분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튀어나옵니다. 오메가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이 이거죠. 최대값은 n1 파이 맥스 값 오메가인데, 이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건 그 실효값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겠습니다. m 오메가 루트 2, 요거를 우리가 전개를 해주면요, 오메가는 2파이 f죠. 파이 f n1 파이의 맥스, 여기 루트 2. 그래서 여기 2파이하고 루트 2 요거 계산해주면 바로 4.44가 나오고요. 주파수 F, 권선수 1차 측 권선수 N1, 그리고
자속의 최대값에서 아까하고 어때요? 아까하고 똑같은 식을 얻었죠. 즉 뭐예요? 아, 이 유도 기전력이라는 건 이렇게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유도되는 거야 라는 정도만 알아놓고 실제 이 식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이런 걸로 찾아내는 거, 이렇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이제 우리 무브화 시험을 해서 변압기의 등가 회로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를 발견해. 자, 그럼 무브화 시험을 한다는데요. 이 차측을 개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에서 여기에 부하를 있었는데 지워버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압을 가하고 여기 흘러 들어간 전류를 측정을 해봤대요. 그러니 어 이러한 모양의 전압과 전류를 얻더라. 그럼 전압은 어차피 기준되니까 이런 모양이었는데 전류는 전압보다 조금 느린 이런 모양을 갖더라. 그럼 우리 전압을 기준으로 느린 전류, 이건 무슨 전류라고 해요? 지상 전류라고 하죠. 그럼 지상 전류는 우리 RLC 중에 어떠한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L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코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로만 봐도, 요 그래프만 봐도 뭐예요? 이 옆에 여기 이 안쪽에 코일이 있는 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당연하죠. 뭐 코일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코일이 권선이 짧겠어요? 길겠어요? 굉장히 길겠죠. 그러면 그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값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긴 코일이니까 거기에 있는 저항값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변압기의 여자 회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여자 회로를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변압기의 여자 회로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1차 측 전압원을 붙여놓은 거고요. 변압기에는 이렇게 저항과 코일이 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가 들어가 있다. 어디에? 변압기 안에. 그리고 등가 회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일단 이 저항의 이름은요, 우리 또 G0라고 쓰고요. 이거 옴을 거꾸로 모양이 되고 있죠. 이거는 모라고 읽어요. 모. 네. 저항의 역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자 컨덕턴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는요, B0는 얘도 단위가 모고요. 얘의 이름은 여자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가끔 이제 요게 이름이 뭐냐라는 걸 문제가 나오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때 이 회로에 들어오는 전류 I0라고 하는데요. 얘 이름이요, 여자 전류래요. 왜 여자 전류라고 하냐면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걸 여자시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자 전류라고 한다. 그럼 이 여자 전류는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철선 전류는 요 전류를 우리 철선 전류라고 하는데 I라고 적습니다. 철이라는 게 아이언이니까요. 여기 I라는 표시를 쓰고요. 철선 전류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거는 뭐예요? 철손을 발생시키는 곳이다. 즉 여기에서 철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화전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특별히 요 여자 전류와 철선 전류, 자화 전류의 관계는 이렇게 벡터의 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벡터의 합이 무슨 의미냐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얘가 철선 전류예요. 그리고 얘가 자화 전류예요. 그러면 두 개의 벡터적인 합은 이거니까요. 얘가 바로 여자 전류예요. 그럼 우리 만약에 이 크기가 3이고 이 크기가 4일 때 요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철선 전류의 크기에 제곱하고 자화 전류의 크기에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하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이면 이 크기는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이렇게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변압기의 등가 회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압기에는요, 코일이 두 개가 있죠. 이거 중심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일단 우리가 등가 회로 그릴 때 보통은 이제 요 코일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이 코일에 우리 권선이 워낙 많이 감겨 있으니까 이 안에 서 있는 이 저항의 값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R1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써주고요. 요 안에 있는 저항의 값을 여기다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얘를 1차 저항 R1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코일에서요, 우리가 자속을 만들죠. 그럼 음, 내가 원하는 자속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가길 원해요. 그런데 자속이 지 맘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갔다가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 애들도 있어요. 요렇게 돌아오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이 전압을 변압기의 역할을 하는데 필요 없는 거. 예, 소모되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얘를 빠져나간다, 리키지. 그래서 누설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요. 표현하는데 이 코일이 바로 누설이 얼만큼 되는지, 이 코일의 누설 자속이 얼만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요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측에 있기 때문에 얘를 X1이라고 써주고 1차 측 누설 리액턴스라고 써줘요. 2차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일의 저항값 고려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코일의 저항값 R2 2차 측 저항값이고요. 2차 측 코일에 누설되는 자속에 대한 값, 누설 리액턴스 X2. 자, X2. 자, 2차 측 누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 여자 회로가 들어갑니다. 여자 회로 G0는 여자 컨덕턴스, 그리고 B0는 뭐예요? 여자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그려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여기서 멈추면 너무 아까워요. 변압기의 여러 문제들이 실은 등가 회로만 조금 잘 알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이제 사실은 되게 어려워진.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볼게요.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이죠. 여기 전압이 같아요. 같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하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하고 만약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얘가 아예 사라지고 그냥 선으로 이거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로 지금 등가회로를 한 번 더 바꾼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을 1차 측 전압과 똑같이 맞추고, 그리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와 똑같이 맞춰요. 그러면 대신에 요 R2 값하고 X2 값, 그리고 부하측의 값이 바뀌어져요. 얼만큼? 권수비의 제곱으로 붙어요. 그렇게 해서 요 가운데 있는 걸 지우고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붙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요, 이거 앞으로 변압기에 대한 거의 모든 문제는 이걸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차 측 전압 앞에는 알파가 붙고 2차 측 전류에는 알파로 나눠지는데요. 얘는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고, 우리 2차 측 저항과 2차 측 누설 리액턴스,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저항 부하가 결국에는 알파 제곱이 붙어서 1차 측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얼마나 편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변압기의 손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 변압기의 손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되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변압기에서는요, 시험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가 없을 때, 부하가 있을 때. 당연히 부하가 있다면 전격 부하가 되겠죠. 두 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 전화번호를 달고, 여기에 전류를 측정하고, 여기에 전압을 측정해요. 그러면은 우리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면은 소비되는, 이쪽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소비되고 있는 전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등가회로 이렇게 놓고 여기에 부하를 떼버렸어요. 무부하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전류가 여기서 흘러가겠죠. 그런데 이쪽으로는 회로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 전류가 안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럼 전류가 온팡다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러면
이때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가지고 계산한 손실의 전력값, 손실값은 결국 어디서 다 손실되고 있다? 손실은 저항에서만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아까 여기서 손실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철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부하 상태로 놓으면 당연히 여기에서만 손실이 일어나니 이때 측정되는 값을 우리는 철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자,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철소는 어쨌거나 1차 측 전압이 붙어 있으면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의 1차 측은 항상 연결돼 있죠. 그러니 항상 24시간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변압기의 전격 부하 시험을 볼게요. 전격 부하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측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 제곱을 붙였어요. 그럼 이때 전압원을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붙여주고 전압을 측정하고 전류도 측정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두 가지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비되는 전력을 계산을 할 텐데 이때 계산된 값은 뭐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전류가 지금 이쪽으로도 당연히 흘러가겠죠. 회로가 구성되니까.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렇다라는 말은 뭐냐? 지금 측정되고 있는 전력, 계산되고 있는, 소비되고 있는 전력 그 값, 손실은 철선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이 저항 R1과 R2에서 소비되고 있는 전력도 계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아까 무슨 손실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철손이라고 했죠. 철손이라고 했고 여기는요 동손이에요. 여기가 동손. 그러면 우리 전격 부하 시험을 하는 도중에는 철손과 동손이 뭐야? 두 개 다 한꺼번에 측정이 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손을 계산해 내려면 철손은 이미 계산해 놨으니 철손을 빼면은 동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변압기의 철손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철손은요, PI라고 우리 적는데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철손이라고 한다. 뭐하고 뭘 합친다고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을 합쳐서 철손이라고 한다. 히스테리의 첫 자가 H고요. 그다음에 와류손은 그 영어로 하면 엣지 커런트예요. 주변을 돌아간다. 그래서 엣지라는 뜻에서 영문자 E를 차용했습니다. 먼저 히스테리시스손부터 살펴볼게요. 자, 히스테리시스손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 이런 말이에요. 철심에 가해지는 자화력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면 철심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손실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다. 우리 지금 변압기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교류 전원이 있으니까 한순간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파란색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파란색 방향으로 자석이 흘러간대요. 그런데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빨간색의 자석이 흘러간대요. 그러면 서로 파란색과 빨간색은 서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자석이 한순간에 이렇게 흘러갔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갔다가 이렇게 철심에서 자석의 방향이 바뀔 때 이 철심이 뜨거워지더라. 그게 바로 히스테리시스손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더 유명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히스테리시스손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히스테리시스 루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는 실은 어떤 실험에 의해서 이제 그려진 건데 먼저 어떤 실험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자석이 있죠. N극과 S극이 있고 이 사이에 금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석 옆에다가 금속을 오랫동안 붙여두면 어때요? 금속이 자석처럼 변하죠.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석 사이에 금속을 두고 이 자석이 자기장에 이렇게 세기를 만들어요. H를 만듭니다. 이 자기장의 세기는 누가 만들어요? 외부에 있는 자석이 만든 겁니다. 바로 이했죠. 그리고 이 금속이 외부에 자기장의 세기 때문에
점점점 얘도 자석이 되죠. 그러면 이 금속 안에서 자석 밀도가 점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이 자석 밀도 B는 이 금속이 얼만큼 자화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거다. 바로 요 B입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해요. 처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0입니다. 여기죠. 여기서 얘를 점점점점 높여가요. 그러면 이 금속에서 자기장의 그 자석 밀도도 점점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 금속이 한계가 있어요. 이 금속이 외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점점 높여주더라도 이 금속 안에서의 자석 밀도는 자기 포화 현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점점 같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석 밀도는 변하지 않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의 자기장의 이 세기를요, 점점 줄여가요. 얘도 줄이고, 얘도 줄이고, 그러니까 얘도 좀 줄겠죠. 그리고 얘도 줄여요. 얘도 줄여요. 그런데 이미 이 금속은 자석화되어 있어요. 그러니 외부에서의 자기장이 모두 다 사라지더라도 얘는 자석 밀도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장의 세기의 방향을 바꿔왔어요. 보시면은 여기가 NS였는데 오른편에는 SN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높여봐요. 그러면 이 금속 안에 있던 자석 밀도는 줄어들겠죠. 조금 줄어들다가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커져가겠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이루더라.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을 이루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이루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점이 있어요. 자, 이 점의 이름을요,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잔류작이라고 하고요. 이 포인트의 이름을 보자력이라고 그래요. 왜 잔류작이라고 하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0예요. 외부에서 자기장이 모두 다 사라져도 이 금속이 갖고 있는 자기장의 세기, 남아있는 자기장의 세기라는 의미로 잔류작이라고 하고요. 보자력은 이 금속이 갖고 있는 자석 밀도에 이거를 모두 0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 이거를 보자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철손이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으로 합쳐져 있다고 했는데요. 이 와류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판이 있으면 이 가운데로 자기장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기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 주변에 전류가 흐르더라. 그런데 이 전류가 이렇게 끄트머리에 흐르더라. 그래서 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해서 와류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변압기에 대한 등가회로 그다음에 손실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면 변압기에서는요, 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 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실은 동일한 식이에요. 예, 첫 번째 이 식을 이렇게 어떤 변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변환 자체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요 식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 식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이제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식은요, 입실론 전압 변동률은 2차 측 전격 전압분의 2차 측 무부하 전압에서 2차 측 전격 전압을 뺀 값에 곱하기 100을 한 값입니다. 우리가 이 전압 변동률에 대한 식을 그냥 이렇게 외워도 좋지만, 우리가 저랑 공부하시는 분은 이걸 외우지 않고 이 의미를 통해서 좀 유추할 수 있는 걸 공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압 변동률을 우리 계산해 내려고 그래요. 그럼 변동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변동량이잖아요. 기준이 필요한 값이죠. 그럼 기준은 무엇이 되면 제일 합리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 변압기를 사면은 그 출력되는 전압이 얼마가 나오는지 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2차 측 전압이 기준이라면 1차 측과 2차 측에서는 2차 측 전압이 되겠고, 그리고 기준이 된다고 하니 당연히 정상 상태의 운전을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기준은 2차 측 전격 전압으로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고 했어요. 그럼 전압 변동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언제 많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 자, 요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변압기의 등가 회로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2차 측에 있는 걸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그리고 변압기의 1차 측에는 전격 전압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2차 측이 좀 달라요. 첫 번째는 전격 부하가 붙어 있고요. 두 번째는 부하가 없습니다. 여기 V는 요 전압계예요.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전격 부하인 경우를 볼게요. 전격 부하는 이렇게 지금 회로가 형성이 돼서요.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저항에서 뭐가 발생해요? 전압 강하가 발생하죠. 그렇다는 말은 공급되는 전압 V1이 있는데 요만큼을 까먹고 나머지 전압이 여기 나타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반해서 부하가 없는 경우는, 자, 이렇게 지금 회로가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 전압 강화도 없다. 그러면 입력되는 전압이 그대로 출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전격 부하일 때 전압과 무부하일 때 출력되는 전압을 비교하면 뭐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무부하가 크겠죠? 그리고 그보다는 좀 전격 전압은 떨어지겠죠.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차이가 이 전압 변동률에 가장 큰 의미가 있겠죠. 또 어떤 측면에 보면 전격 부하를 기준으로 가끔 부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단락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차피 단락이 되면 0V만 나오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격 부하와 무부하 상태로 전압 변동률을 우리가 보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제 생각해낼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로요,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퍼센트 저항 강화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곱하기 사인 세타로 볼 수 있어요. 자, 이 식은요 외우셔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변압기의 등가 회로가 보이시죠?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변압기의 등가 회로입니다. 그렇다 보니 R2하고 여기 X2 2차 측 리액턴스 값에 알파 제곱 권수비의 제곱이 붙었죠. 자, 이렇게 지금 변압기의 등가 회로가 있는데, 자, 이때 자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읽어요. 얘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볼게요. 알고 보면 되게 쉽습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거 보지 않아도요, 이것만 보고도 대략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자, 퍼센트래요. 퍼센트라고 하면 어떤 것은 비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항 강화. 아하, 저항 때문에 발생하는 전압 강화래요. 그럼, 저항 때문에 일어나는 전압 강화에 대한 비율이래. 그럼 비율이니까 기준이 된 건 뭐가 되면 좋겠어요? 아까는 이제 2차 측 전압이라고 했죠. 뭐 근데 2차 측 전압도 좋고 이번엔 뭐 1차 측 전압 좋아요. 근데 여기 우리 도면에서는, 여기 그림에서는 1차 측 전격 전압이 나왔으니까 얘를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기준이 되는 전압은 뭐라고요? 1차 측 전격 전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저항은 얘 두 개죠? 네, 얘 두 개니까 R1 더하기 알파의 제곱 R2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이때 흘러가는 전류는요 1차 측 전격 전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측에는 전격 전압이 붙어 있고 출력단에는 전격 부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여기 1차 측 전격 전류를 곱하면은 그 저항에서 발생하는 이 저항 강화를 계산했어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은 우리는
퍼센트 저항 강화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모와 분자의 1차 측 전류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더하기 알파 제곱 R2 I1N의 제곱분의 V1N 곱하기 I1N은,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변압기의 이 전격 용량이죠. 그래서 얘를 곱하기 100 하고 식을 바꿔주면 가로측은요, 아니 분모 측은 변압기의 전격 용량이고요. 분자 측은 임피던스 와트라고 해서 PS라고 적고 그대로 10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의미도요, 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일단 여기 그 PS라고 적은 건 이건 뭐냐면은 변압기 내부에서 그 있는 저항에 의해서 발생한 이 전력 손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저항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이라는 게 분자 자리에 왔으니 퍼센트 저항 강화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기준이 되는 거는 뭐가 분모에 오면 되겠어요? 당연히 그 변압기의 전격 용량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퍼센트 저항 강화란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것도 실은 똑같아요. 자, 퍼센트라는 의미는 퍼센트 비율이야.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야. 그러니까 리액턴스의 리액턴스로 인한 전압 강화가 있고 이것은 뭐야? 어떤 기준되는 전압이 있겠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준되는 전압이 뭐가 있겠어요? V1N으로 아까 정했죠. 그리고 우리 발생하는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는 여기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이게 직렬이니까 더할 수 있고 이때 흘러가는 전류는 I1N이라고 1차 측 전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측 임피던스 알파 제곱 2차 측 리액턴스 하고 I1N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우리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계산해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도 간단합니다. 얘는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야, 이것도 똑같은 얘기 아니야? 기준되는 전압 1차 측 전압 있겠지. 그리고 여기는 저항도 아니고 리액턴스도 아니고 그게 합쳐진 임피던스니까 그냥 임피던스에서 모두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겠지. 그래서 여기 나온 여기 모든 얘를 모두 합친 걸 Z1, 2라고 하는 임피던스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얘가 여기 자리에 Z1, 2 그리고 그때 전격 전류 흘러갔잖아요. 전격 전류 I1N 곱하기 100 한 거네. 그게 뭐 그냥 당연히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고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아까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그 리액턴스 강화의 관계로 봤을 땐 얘는 퍼센트 저항 강화 절대값의 제곱 그리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과 같다. 네 번째, 최대 전압 변동률입니다. 자, 이거는요,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는 코사인 세타가 1인 경우에 발생한다.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이 세타 값은 0인 거죠. 0인 거니까 사인 세타 값도 0이 된다. 그래서 최대 전압 변동률은 자, 요 식에서 값이 모을 때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요게 1일 때, 얘는 0이고, 얘는 사라지고 결국 뭐다? 퍼센트 저항 강화가 남았을 때, 요게 최대 전압 변동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삼각함수에서 요 관계를 또 짚어볼 수 있어요. 가로축은요, 퍼센트 리액턴스, 퍼센트 저항 강화고요. 세로축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이 사선에 해당하는 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죠. 코사인 세타는 그러니까 빗변에 해당하는 거 요거, 밑변에 해당하는 거 요거, 요 비율로
코사인 세타 구했다. 그리고 우리 사인 세타라고 함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죠. 빗변에 해당하는 거 요거, 그리고 높이에 해당하는 거 요거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요,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피던스 와트가 잠깐 나왔었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변압기에 등가로가 있는데 2차 측의 것들을 1차 측으로 환산해 놓은 변압기의 등가 회로예요. 그리고 1차 측에는 전압원을 달아놨는데 얘는요 가변 전압원이에요. 전압을 막 바꿀 수 있어. 그리고 1차 측의 전압이 얼만큼 나오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를 달았고 2차 측은 단락을 시켜놨어요. 근데 단락 전류가 얼만큼 흐르는지 알고 싶어서 전류계도 달아놨습니다. 자, 이때 실험을 했어요. 자, 1차 측 전압이 점점점 높아져요. 가변 전압이라고 했죠. 점 높아지면 당연히 여기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도 높아지겠죠. 예. 1차 측 전류 점점 높아져요. 그러면 점점점 높아지다가 얘를 측정해 보니 이 값이 전격 전류가 됐네. 그럼 이때 입력되는 요 전압이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이름을 지어져 있고요. 즉,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냐면 결국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즉 여기서 발생하는 지금 전압 강화가 여기 나타나고 있죠. 즉 뭐예요? 임피던스 전압이란 건 아하,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의 양이구나. 이거 그렇게 기억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언제 이때 전격 전류가 흐른다고 보니 전격 부하와 그리고 이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전압 강하가 얼마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를 볼게요. 자, V1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지금 여기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결정이 됐어요. 요 전압이. 그러면 이때 저항 R1하고 2차 측에서 1차 측으로 환산된 저항 요 값에서 발생하는 손실. 이게 뭐예요? 임피던스 와트예요. 임피던스 와트. 즉 전격 부하 시에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동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임피던스 전압하고 임피던스 와트를 공부해 봤어요.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이란 건 결국 뭐다?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의 양이다. 그리고 임피던스 와트는 뭐다? 와트니까 우리 전력이잖아요. 변압기의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야. 이렇게 정리해두면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변압기의 철선과 동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특별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 전기 회론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기 단계에 올라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전기 기기에서요, 무너지죠.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 처음부터 많은 기호와 단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원 교재도 찾아보면 또 학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되게 잘 써놓으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공간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동영상을 찾아서 들으시기도 하는데 이 동영상에서 그냥 학원 교재 그대로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 공시라도 좀 어떻게 해서 그걸로 점수 만들어서 합격해보자 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래서 뭐 암기법 이렇게 해서 막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암기도 한계가 있어요. 또 나이가 또 이렇게 있으시기 때문에 또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변압기의 철선과 동선에 대한 강의는 좀 특별하게 만들어 봤어요. 이 변압기의 철선과 동선에 대한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5번 문제, 변압기의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어요. 물론 요걸 암기를 하셨던 분은 답을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잃어버리셨잖아요. 기억 안 나죠? 네, 기억 안 날 겁니다. 정답은 일단 네, 절연 내력이고요. 요 세 가지를 요 두 가지 시험에 의해서 우리는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거를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과 철선 동선에 대한 관계를 외우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해서 또 떠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요.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알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위에는요. 우리 변압기 등가 회로 많이 봤던 거죠. 근데 이거는 좀 효용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강의했던 변압기의 원리와 등가 회로에 보시면 요거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아래에 있는 요 스타일로 좀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변압기에 관련된 또 심오한 문제들, 뭐 이렇게 좀 응용이 된 문제들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변압기 등가로 점검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차 측 코일에 의해서 발생한 저항 R1, 또 1차 측 코일의 누설 리액턴스 자속에 의해서 발생한 누설 리액턴스 X1, 그리고 J, 그리고 1차 측 여자 회로에서 여자 컨덕턴스, 그다음에 여자 서셉턴스, 그리고 2차 측 코일은 여기가 저항 R2, 그다음에 2차 측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값, 자 X2로 적어주는데,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2차 측에 있는 걸, 여기는 이제 2차 측에 있는 걸 1차 측으로 환산한 회로거든요. 이거일 경우엔 요 앞에 알파 제곱, 여기도 알파 제곱이 붙는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알파 제곱 붙는다라는 거. 이거는 2차 측 회로에 있는 요인들을 1차 측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하지만 1차 측을 2차 측으로 환산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 할 필요 없다. 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철선과 동선이 뭔지 일단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철손이라고 하면 뭐예요?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 그럼 변압기에서 철은 철심을 말합니다. 철심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철손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동손은 뭐예요? 당연히 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변압기에서 동은 뭐예요? 권선이죠. 예, 권선의 주 재료가 그 재료가 그냥 동이잖아요. 그래서 권선에서 발생한 손실이 뭐다? 동손이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 갖고 이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손실은요, 우리 두 가지 손실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무부하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부하손이 있으면 부하손이 있겠죠. 자, 무부하손이란 건 결국 무부하 시에 발생하는 손실이겠죠. 그래서 무부하 시험에서 발생한 손실이 무부하손입니다. 그럼 무부하 상태를 이 등가 회로에다가 제가 나타내 볼게요. 보시면 일단 1차 측 전압원은 그려져 있죠.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전압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압계 하나 달아놓고, 그리고 또 전류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류계를 하나 붙여 놓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 회로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회로에서 발생하는 수 있는 손실은 여기서 발생하겠죠. 손실은 저항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여기는 이 저항이 아니죠. 그래서 손실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요. 손실은 여기로만 흘러가는 걸 우리 선택을 해요. 그러면 결국 지금 손실이 여기서 일어나죠. 즉
여기서 일어나는 손실이 바로 무슨 손실이다? 바로 철손이다. 음, 이걸 바로 철손이라고 합니다. 철심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죠. 그러면은 이 손실이 발생하는 곳은 여자 컨덕턴스에 해당하는 거 G0였다. 그리고 우리가 철손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직류긴 하지만, 아니 교류긴 하지만 우리가 저항에서 발생한 손실은 V 곱하기 I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은 지금 현재 V1이죠. V1 곱하기, 그리고 이때 우리 흐르는 전류를요, 철선 전류 I로 우리 표현해 줘 봤어요. I로. 자, 그리고 V1은 그대로 있고, 여기 흐르는 철선 전류 I는 결국에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을 여자 컨덕턴스하고 곱해주면 되거든요.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은 V1이고 여자 컨덕턴스 G0니까 예, G0 곱하기 V1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정리해 주면 G0 곱하기 V1의 제곱, 손실이니까 단위는 와트. 우리가 뭘 구했어요? 철손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 계산해 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철손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건 좀 알아볼 만해요. 자, 그림에 보시면, 자, 지금 철손이 철순의 구성 요소를 배울 텐데, 철심이죠. 철심에 자석이 한쪽 방향으로 흘렀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때 왔다 갔다 할 때 발생한 손실, 바로 요거. 이름하여 무슨 손실이라고 그래요? 히스테리시스손이라고 하죠. 자, 히스테리시스손. 히스테리의 첫자 H를 땄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코일에서 만든 자석이 이렇게 철심만 따라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누설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설된 애들은 이제 막 지 멋대로 막 흐를 거예요. 근데 그 지 멋대로 흐르는 애들 중에는 대체적으로 이 철심에 수직 방향으로 들어간 애들이 있을 거다. 그럼 우리 철심의 수직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가면 주변에 뭐가 흘러요? 와전류, 영어로 하면 엣지 커런트가 흘러요. 이 엣지 커런트에서 발생하는 손실, 무슨 손? 와류손이라고 한다. 와류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E, 엣지 커런트의 E를 따서 P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우리 철손이라 함은 자,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의 합해진 거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가 지금 무부하손이라고 했잖아요. 자,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되는 건 결국 어떤 손실이 측정돼요? 철손이죠. 중요한 겁니다. 무부하손에서 측정될 수 있는 건 뭐다? 아, 철손이 측정되는 거야. 이거 정확하게 우리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하손을 구할 거예요. 이 부하손은요, 단락 시험에 의해서 결정을 할 건데, 이 부하손이란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그 단락 시험이라는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손실 구하는 거죠. 뭐의 손실을 구하는 걸까요? 변압기의 손실이에요. 부하에서 발생하는 소비 전력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변압기 자체가 소비하고 있는 소비 전력을 낭비되고 있는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 변압기가 얼마나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자, 이렇게 변압기 자체에서 소비되고 있는 이 전력, 그 손실을 계산하려면 부하가 실은 없어야 되죠. 하지만 내부의 전류가 흘러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교류 전압원 1차 측 전압을 걸어 놓고 2차 측에는 단락을 시켜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락 상태이라면 전류가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애도 있겠고,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애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흘러가지만 손실은 어디서 발생한다? 저항, 저항, 저항에서 발생하니까, 예, 요 생각해 봤어요. 자, 일단 그러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써 넣어 볼게요. 첫 번째 여자 컨덕턴스 지제로가 있겠고, R1 있겠고, 그다음에 R2인데 얘는 알파 제곱이 있죠. 요 세 군데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여자 전류와 그리고 이 R1과 R2 흘러가는 이 전류 사이에 요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전류 I1이 훨씬 크대요. 여자 전류보다 엄청 크다. 그래서 이 여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요 여자 회로 쪽의 손실은 얘에 비해서, 또 얘하고 얘에 발생한 손실에 비해서 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손은 결국 어떻게 계산되냐면, 자, R1과 알파 제곱 R2는 직렬 연결이니까 이렇게 알파 제곱 R2, 그리고 이때 흘러가는 전류 I1이죠. 우리 전류는요, 여기 이렇게 전류계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 전압은 전압계 V로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이때 여기에 나타난 전류값이 이 I1이 되겠죠. I1 제곱을 해주면 우리는 동손을 구할 수가 있다. 즉 동손은 어디서 일어나는 손실이다? 여기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손실이다 라고 우리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손, 즉 단락 시험을 할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부하손이라고 하는데, 이때 부하손은 결국 뭐다? 아하, 얘하고 여기서 발생했던 어떤 손실이다? 동손이다. 물론 일부 여기에 철손이 포함돼서 측정되긴 하지만 워낙 얘가 작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고 부하손은 우리 거의 동손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압 변동률에 대한 게 아까 문제 나왔었죠. 우리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면 입실로는 2차 측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빼기 2차 측 전격 전압에다 100을 곱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격 전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볼 때 결국 2차 측 무부하 전압을 알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떤 실험을 할까요? 여기에 무부하로 놓고 전압계를 달고 여기에 전압을 걸어줄 때 1차 측 전격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때 출력되는 전압이 우리는 2차 측 무부하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전압 변동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어떤가요?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통해서 철손과 동손을 어떠한 시험에서 연관해서 구할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겠죠? 변압기 등가 회로를 일단 3-4번 정도 그려만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변압기의 등가 회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원하면 추천 영상을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혹시 아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무엇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처음 공부하신 분은 어차피 답을 못 하시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자, 답은 뭐냐면요. 1번 전류가 동일해야 한다입니다. 이것만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극성이 동일해야 한다.
건수비가 동일해야 한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동일해야 한다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변압기에 대한 공부는 했는데 나는 왜 답을 찾지 못했을까요? 그건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게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조건을 기억하고 계신 분은 드문다는 겁니다. 공부는 했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글자의 모음을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정보를 입력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끌어낼지 아무런 전략 없이 학습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병렬 운전 조건을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병렬 운전 조건 찾기 위해서 변압기 등가열로 2개 그리라고 했었죠. 그림에 보시면은 변압기 2대를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먼저 이 길어진 등가 회로예요. 몇 가지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1차 측 A 변압기의 1차 측 입력 전압 VA1, 그리고 출력되는 전압 VA2라고 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B 변압기에 입력되는 전압 VB1, 또 B 변압기에 출력되는 전압 B2,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변압기에 물론 교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순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라고 볼 수 있고, 여기도 여기도 플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변압기를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를 병렬 연결시킨다는 건 결국에는 이게 플러스 연결하는 게 병렬 아닌가요? 여기도 플러스하고 이렇게 플러스 연결하는 거, 이게 병렬. 그리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하는 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게 병렬 운전을 할 때 연결하는 조건이죠. 그럼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 되겠느냐 찾아보세요. 우리 여기 이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죠. 그럼 뭐가 일치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극성이 일치해야 한다 라는 조건을 하나 그냥 찾을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뭐냐? 지금 VA1하고 VB1하고 전압이 어때요? 전압이 같죠. 즉 조건이요, VA1하고요 VB1 같아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출력 전압도 같아야 되죠. 출력 전압도 VA2하고 VB2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분수기호 한번 넣어볼게요. 자, 분수기호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VA2분의 VA1은 이거 뭘까요? 이거 변압기 A 변압기의 건수비죠. 그래서 얘를 건수비하고 A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VB2분의 VB1 또 뭐예요? 이 B 변압기의 건수비죠. 건수비. 그래서 알파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 조건, 세 번째 조건 찾았어요. 두 변압기에 뭐가 같아야 돼요? 건수비가 같아야 돼. 그 말이죠. 그 다음 또 살펴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전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전압이 나가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우리 그 전압 강화가 분명히 일어날 텐데, 그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건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나타내는 그 지수가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다. 자,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가 자 뭐냐? 다시 한번 정해보죠.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란 뭐예요? 변압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의 비율이죠. 근데 뭐에 대한 비율이에요? 입력되는 전압에, 뭐 출력되는 전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간편하게 입력되는 전압. 그럼 H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입력되는 전압 VA1이죠. 이때 입력되는 전압에서 여기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Z 아니, VS라고 할게요. 그럼 입력되는 전압 VA1 여기 있죠? 요거 분의 입력 그 중간에 전압 강하양 VS라고 할게요. VS 곱하기 100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합니다. A 변압기에. 그리고 B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B. 그래서 여기는 VB1이고 똑같이 전압 강화의 양 VS 곱하기 100 하실게요. 그런데 지금 얘하고 얘는 같죠. 그러면은 얘가 같으려면 얘하고 얘도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런 데서 정리해보면 결국에 뭐하고 뭐 같아야 돼요? 아하, A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와 B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같아야 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변압기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전압 강화의 양도 당연히 그것도 같아야 되겠네 라는 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거 위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상이 같다, 위상 일치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요. 처음에 VA1의 전압이 이런 모양으로 해서 들어갔대요. 그리고 VB1도 이거와 동일하게, 자, 크게 볼까요?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위아래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들어갔대요. 그러면 당연히 나올 때도 똑같이 나오면 좋은데 위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위상을 변화시키는 요소는 뭐예요? 우리 위상을 변화시키는 요소. 우리 위상이라고 하면 삼각함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위상차고 가로치기 우리는 보통 저항값이고 세로치기 우리 누설 리액턴스 값이죠. 이랬을 때 위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요? 역탄젠트 분의 여기 r분의 x 값으로 구하죠. 즉 위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이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율이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동일한 전압의 모양이 들어갔어요. 근데 얘네에 의해서 위상이 영향을 받아서 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미치는 위상 차의 비율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위상차에 영향을 미치는 게 R분의 X의 비율이래요. 그렇다면 결국에 뭐가 같아야 되냐면 각 변압기의 저항의 합과 이 리액턴스의 합에 대한 그 비율이 같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출력되는 전압이 이런 모양인데 비발전기에서는 이런 모양을 나온다면 서로 어떤 순간에는 전압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전압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위상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결국 뭐다? 위상이 일치시키려면 무엇과 무엇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율이 동일해야 된다. 즉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1차 A 변압기의 저항값 RA라고 하고 A 변압기의 리액턴스의 값이 요거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같아야 된다? B 변압기의 저항의 합과 B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의 합에 대한 요 비율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한 거 5가지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자, 극성이 일치한다. 두 번째, 자, 전압이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그 얘기를 좀 더 한 단계 들어가 보니까 결국 뭐가 같다? 결국에 그 변압기의 건수비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리고 변압기 내부에서의 전압 강화도 똑같아야 되니 그걸 나타내는 그 치수 그것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다. 그래서 각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위상도 동일해야 된다. 근데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각 변압기의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니, 자 RA분의 XA 또 RB분의 X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이제는 찾을 수 있겠죠. 결국 전압이 항상 동일한 값을 갖도록 하는 게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었던 게 이제는 이제 아시겠나요? 그리고 변압기 등가회로 그려놓고는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 관련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사실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하려고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오래 기억이 못 가죠. 결국 여러분들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또 끝까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변압기의 등가 회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 원하시면 추천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은 변압기 결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변압기 결선은 특별히 Y결선과 델타 결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Y결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가 지금 3대가 보이죠? 네, 이상적 변압기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1차 측 코일을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2차 측은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변압기 세대에서요. 1차 측만 빨간색만 모아서 우리는 Y결선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변압기의 Y결선은 한쪽은 뭉쳐져 있죠. 바로 이 한쪽 뭉쳐져 있는 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변압기 한쪽을 다 묶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즉 권선의 반대측은 이렇게 바깥으로 뻗쳐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권선의 바깥측은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바로 Y결선입니다. 알았죠? Y결선이란 건 변압기의 1차 측이든 또 2차 측이든 어느 한 측을 Y결선의 모양으로 묶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럼 Y결선에서요,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이제 사항들도 알아볼게요. 자, 우리 보통 요거를 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상. 그럼 상이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래서 삼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상에 있는 이 걸리는 전압을 이 VP를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상전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상에 흐르는 전류 요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상전류라고 한다. 상전류, 상전압을 보니까 여기에 그 P자가 있잖아요. 이거 왜 P냐면요. 상이라는 말 자체가 그 페이즈, 영어 페이즈예요. 그래서 이제 P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요. 여기에 선간 전압이 있습니다. 선 사이에 있는 전압이라고 해서요. 선간 전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얘는 선간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에 흐르는 전류, 얘를 뭐라고 그래 할까요? 당연히 선간 전류라고 하겠죠. 자, 여기 뭐 이렇게 복잡한 우리 벡터도가 있는데요. 그건 잊어버리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좀 그냥 기억할게요. 자, 이제 Y결선에서 이제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이 선간 전류하고요. 상전류는 어떨까요? 당연히 통로가 같으니까 같겠죠? 예, 이거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간 전압하고요. 상전압은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럼 대충 봐도 뭐가 더 커 보여요? 선간 전압이 커 보여요? 아니면 상 전압이 더 커 보여요? 당연히 이거는 선간 전압이 크죠. 이거 하나 외울게요. 크면 무조건 루트 3배다. 뭐 전압이든 전류든 무조건 같으면 같은데 만약 크다 그러면 큰 게 작은 것의 몇 배다? 루트 3배다. 그럼 어떤 전압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코일 두 개를 합하고 있는 그 선간 전압이 더 크겠죠.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선간 전압은 상 전압의 몇 배다? 루트 3배다. 이거 그냥 암기하세요. 네, 루트 3배다. 그리고 어느 게 더 클 거라는 건 되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델타 결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델타 결선이라고 함은 지금 코일이 지금 세 개가 있죠? 세 개의 각 끄트머리를 이렇게 연결하고 연결된 데에서 이렇게 선 하나씩 빼는 게 델타 결선입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이 델타 결선도 어떻게 연결하냐면 변압기 지금 이렇게 세대가 보이죠? 세대의 파란색 코일을요. 연결할 거예요. 어떻게? 서로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연결된 데에서 이렇게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빼면 얘가 무슨 결선이에요? 아하, 바로 델타 결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그 전압과 전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상이에요. 그러면은 상에 걸리는 전압, 무슨 전압? 상전압, 요거 상전압, VP. 그리고 상에 흐르는 전류, 상전류, IP. 그리고 선간에 걸리는 전압, 선간 전압. 그리고 이 선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같으면 그냥 같아. 그런데 차이가 생기면 무조건 뭐가 크다? 선간이 크다. 얼마만큼 크다? 무조건 루트 3배만큼 상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예상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암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선간전압하고 상전압을 보니 어때요? 같죠? 그런데 이 선간전류하고 상전류 보니 어때요? 뭔가 달라요. 무조건 뭐가 크다? 선간이 크다. 상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크다? 우리는 루트 3배만큼 크다라고 이건 암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벡터도로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복잡해요. 시간 많이 걸려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Y결선, 델타 결선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요. Y결선과 Y결선을 연결하면 1차 측도 1차 측은 Y결선, 2차 측도 Y결선을 연결하면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한번 이 그림을 놓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존 책들은요. 설명이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너무 돼 있어요. 근데 배경 지식도 함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언급이 안 되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배경 지식 없이도 그냥 이 그림만 갖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YY 결선 특징을 찾아볼 건데요. 지금 Y결선 있죠? 1차 측이 왼쪽입니다.
여기가 1차 측이고 오른편이 2차 측이 되겠죠. 그리고 이 권선비는 알파, 즉 여기 녹색하고 녹색하고 사실은 변압기 하나에 들어있는 거예요. 얘의 권선비가 알파고 각각 색깔별로 다 똑같은 알파의 권선비를 갖고 있는 변압기를 연결한 겁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요. 중성점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있죠. 여기서 중성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점을 말해요. 그럼 이 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중성점을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접지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접지는 항상 몇 볼트? 몇 볼트? 0 볼트. 0 볼트지. 0 볼트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항상 0 볼트야. 그쵸? 여기는 항상 0 볼트. 그러니 항상 중심점을 지켜주니까 혹여나 그 이상 전압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상한 전압이 들어왔어. 그럼 어쨌거나 중심이 항상 0으로 붙잡아 주니까 그 이상한 전압이 너무 크게 막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 아무래도 적겠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요, 여기 나와 있죠. 아하, 중성점이 있어. 그래서 접지를 연결해. 그러니까 이상 전압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어. 라는 얘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상전압은 예를 들어, 여기가 100V라고 해볼게요. 이게 100V예요, 상전압이. 그러면 우리 상전압하고 성간전압의 차이는 만약에 차이가 나면 루트 3배 차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상전압은 얼마만큼 걸릴까요? 이거는 100을 루트 3만큼으로 나눈 크기가 걸리겠죠. 그래서 선간에는 지금 100V 그리고 상에는 루트 3분의 100V만큼 걸릴 거예요. 당연히 상 쪽의 전압이 덜 걸리겠죠. 그럼 절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연을 한다는 건 결국에 우리가 선간 쪽보다는 상 쪽의 전압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서는 어, 절연해야 될 그런 두께나 이런 것들이 좀 가벼워지거나 얇아질 수 있겠죠. 즉 Y결선은 뭐에 비해서 선 쪽 라인에 비해서 상 쪽 라인에 대한 절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좀 낮출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두 번째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삼고조파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일단 삼고조파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삼고조파는요. 일단 원인은 여자 전류에 의해 생겨요. 우리 변압기의 여자 그 회로 기억나시죠? 항상 여자 회로는 1차 측 전원만 붙어 있으면 등가 회로를 통해서 분명히 항상 그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여자 전류에 의해서요. 보면은 여기 고조파라고 있죠? 이 고조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기본파가 있고 이 여자 전류에 의해서요. 고조파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외형파라는 모양이 되는데 어때요? 두 파가 합쳐지니까 갑자기 첨두가 어떻게 돼요? 막 솟아오르죠. 예, 고조파가 생긴 겁니다. 고 고조파가 생긴 거예요. 고조파가 생기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첨두치가 높아지니까 이 첫 번째로는 유도장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유도장애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선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고조파가요.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접지를 흘러가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어떤 것과 같이 이게 연결될 수 있냐면요. 이 주변에 이렇게 통신선이 함께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주변에 통신선이 있고 이 3고조파가 흘러요. 그럼 고조파가 흐르면 그
우리 이제 전류인 거죠.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갑자기 위아래로 막 요동치는 그런 전류야. 그러면 그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거 자속 있잖아요. 자속이 이 통신선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속이 이렇게 통신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그럼 통신선에도 잡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YY 결선일 때 특징점 몇 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예요? 중성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절연에 대한 얘기. 요 전압차에 의한 절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삼고조파. 삼고조파는 여자한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걸로 인해서 이런 외형파라는 게 발생하고 이런 외형파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바로 유도장애가 일어난다. 통신선 장애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YY 봤으니까 이제 뭘 보면 될까요? 델타 결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결선도요, 마찬가지로 찾아보는 겁니다. 다 못 외워요. 자, 델타 결선의 특징, 이렇게 델타 결선 두 개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3고주파가 발생은 하지만 여기는 외부로 나가지 않죠. Y 결선 같은 경우는 중성점이 있어가지고 그 중성점을 타고 이 3고주파가 나갔는데 이 델타 결선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접지선이 없으니까 3고주파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신상의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 이 델타 결선수는 굉장히 큰 이제 이유인데요. V 결선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V 결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변압기 세대 중에 한 대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 그냥 그 순간 끊겨버린 거야.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거 지워볼게요. 응? 사라졌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V자 모양이죠. 요 V자 모양으로 변압기가 그대로 동작을 하더라. 물론 여러 가지 효율이나 이용률 측면에서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급한 대로 그냥 쓸 수 있더라. 효율이 떨어질 뿐이다. 그런 게 바로 무슨 결선이다? V 결선이다. 그래서 이 델타 결선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델타 결선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접지가 없죠. 자, 접지가 없으니까 그 이상전압 및 이런 지락사고가 났을 때 이상전압에 대한 얘기. 이상전압에 대해서 어떻게 써요? 강하게 써요? 약하게 써요? 약하죠. 이거는. 아까 접지선이 있으니까 항상 0V를 유지해줬기 때문에 얘가 항상 그런 부분에 좀 Y 결선은 강했는데 델타 결선은 접지선이 없죠. 항상 0V로 붙잡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얘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절연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자, 절연은요, 여기는, 자, 여기 VL. 자, 여기 똑같이 100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만약에 100V야. 성간전압이 100V. 그럼 상전압도 똑같이 여기도 100V죠. 전압이 똑같아. 그러면 Y별선과 비교했을 때 이 코일에서의 절연은 아까보다는 루트 3배만큼이나 더 많은 전압을 대상으로 절연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러니까 절연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델타 결선은 더 높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델타 결선의 특징을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Y 델타 결선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자, Y 델타는요, 강압용이래요. 강압이 뭐예요? 전압을 낮추는 일을 하는 변압기이다. 간단하죠? 네. 왜 이렇게 강압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압기의 코일에요. 권수를 얘하고 한 변압기예요. 권수를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대1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압 100V 들어가면 여기 100V 나오는 걸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입력되는 전압이 V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간 전압이 그 V1일 때 상 전압은 루트 3배만큼 낮아지죠. 루트 3분의
V1이라는 전압이 되고, 그리고 권선비가 1대1이기 때문에 요 전압이 그대로 여기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루트 3분의 V1 걸리고요. 근데 요 전압이, 이 상전압이 여기 선간 전압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분의 V1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 V1이 들어가서 루트 3분의 V1이 됐어요. 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다, 낮아졌다. 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강압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보면 우리가 델타에서 Y로 간 건 무슨 용이겠어요? 승압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그 VV 결선 특징 보셨잖아요. V 결선. 근데 V 결선에서 그 나오는 그 기능사의 시험 문제는 이거 변압기의 이용률하고요, 변압기의 출력비,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야? 이거 헷갈려. 아, 출력비가 0.86인지 이용률이 0.577인지 이거 되게 헷갈려요. 이거 그냥 아주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그래도 이용률이 뭔지 그 의미, 출력비가 뭔지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자, 변압기의 이용률입니다. 이용률. 자, 원래 델타 결선에는 변압기 3대가 사용돼요. 그런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그게 의도치 않게 그 변압기 2대만 사용하게 됐으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 V결선에선 몇 대? 아, 2대야. 그런데 변압기 한 대가 지금 낼 수 있는 출력은 P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변압기 2대가 현재 이 P1만큼 출력을 내보내고 있다. 그런데 실제 이 VV 결선에서는요, 이 나오는 변압기의 출력은 2P만큼 나오지 못하고 얼마큼 나온다? 루트 3 P1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죠. 아, 2대를 내가 연결했는데 2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루트 3배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오래 쓰지 못한다. 임시로 쓰는 거다. 자, 그래서 P1 지우니까 2분의 루트 3이 된다. 요 값이 0.86이 된다. 그리고 변압기 출력비는요. 자, 전과 후를 생각해 볼게요. 원래는 변압기가 몇 대? 3대였어. 3대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변압기 한 대 고장 나서 2대로 2대가 됐는데 그 2대의 출력이 2가 아니라 루트 3 정도 나온다. 루트 3 P만큼 나온다. 그래서 3대를 처음에 썼었는데 현재 2대 쓰는데 V결선을 하니까 루트 3 P1이다. 요거 P1 지우니까 결국 얼마 나온다? 0.577이 나온다. 자, 여기 이용률과 우리 출력비 이거 헷갈리지 않게 그냥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용률 안에 0.86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0.86이 이용률 안에 있죠? 그러면은 0.86 이용률 쉽게 암기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변압기의 Y결선, 델타결선, 그리고 YY, Y델타, 델타 Y, V결선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좀 이제 개념이 잡히시나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와 함께 계속적으로 반복도 해보시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충분히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기운 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변압기의 등가 회로가 좀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추천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